새롭게 일군 가족회사의 창립 기념일 첫날, 남편은 갑자기 회사를 장악하고 모든 하객 앞에서 저를 해고했습니다. 당신은 해고야. 짐이 났어. 보안팀이 밖으로 안내할 거야. 저는 충격받았지만 침착하게 방문객 카드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좋아요. 모든 직원에게 이 시간 안에 이사회가 열릴 거라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이 시간 후 남편은 제 발밑에서 용서를 빌며 절규했습니다. 컨벤션 홀의 웅장한 내부는 화려함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늘은 박민지 여사에게 매우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수년간의 노력과 땀, 잠자는 시간을 희생한 끝에 그녀가 맨손으로 시작한 회사가 마침내 굳건히 서게 된 것입니다. 대한그룹은 더 이상 서류상의 꿈이 아니라 국내 무대에서 경쟁할 준비가 된 실질적인 비즈니스 법인이었습니다. 민지 여사는 무대 옆에 서서 참석한 수백 명의 하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차분한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가 입은 단정한 정장 재킷이 실내 냉방바람에 살짝 흩날렸지만 그녀는 여전히 위엄있게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 옆에는 값비싼 양복을 멋지게 차려입은 남편 강지훈이 서 있었습니다. 지훈은 하객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축하 인사를 건네러 오는 비즈니스 관계자들과 일일이 악수했습니다. 외부인에게 그들은 완벽한 부부처럼 보였습니다. 총명하고 비전 있는 아내와 그녀를 충실히 지지하는 남편. 그러나 민지는 지훈의 얼굴에 어린 미소가 치밀하게 계획된 사악한 계략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창립 기념 행사는 순조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의 힘찬 개회사에 이어 참석자들의 열띤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민지는 행복감에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본금을 모으기 위해 작은 노점상을 해야 했던 힘든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 당시 지훈은 빠듯한 살림에 대해 자주 불평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계속 노력한 끝에 마침내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어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주요 연설 시간이 되자 사회자는 CEO인 민지의 정식 연설에 앞서 운영이사로서 강지훈의 이름을 무대 위로 불렀습니다. 지훈은 자신감 있게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알 수 없는 표정으로 홀 전체를 둘러보았습니다. 민지는 무대 아래에서 자랑스럽게 남편을 바라보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녀는 지훈이 직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함께 성공을 축하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분위기는 순식간에 험악해졌습니다. 지훈은 감사 인사 대신 거만하고 높아진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회사가 강력한 리더십을 필요로 하며 남자가 진정한 리더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하객들이 그저 서투른 농담이라고 생각했지만 지훈의 얼굴에는 농담의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갑자기 지훈은 연단 뒤에서 서류 폴더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는 그 서류를 높이 들어 올리며 오늘부로 회사 주식 소유권과 경영진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있음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들고 있는 서류에 근거하여 이제 회사의 완전한 통제권을 쥐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지훈이 말을 잘못했거나 이상한 서프라이즈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몇 걸음 나아갔지만 지훈의 날카로운 시선은 곧바로 그녀를 향했습니다. 마치 평생의 원수를 대하듯 지금까지 자신을 부양해온 아내가 아닌 것처럼 날카롭게 찔러왔습니다. 수백 명의 중요한 하객, 투자자, 그리고 직원들 앞에서 지훈은 민지의 얼굴을 똑바로 가리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너무나 잔인하고 무정하게 들렸습니다. 지훈은 민지가 더 이상 이 회사를 이끌 능력이 없다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렁찬 목소리로 지훈은 홀 전체를 순식간에 침묵시킨 문장을 내뱉었습니다. 그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해고야. 지훈은 매우 모욕적인 명령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는 민지에게
당장 짐을 싸라고 지시했습니다. 지우는 심지어 마이크를 통해 보안팀을 부르며 민지가 떠나기를 거부하면 끌어내라고 명령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민지에게 쏠렸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동정의 눈빛을 보내는 사람, 어리둥절한 사람, 그리고 비웃는 눈빛을 보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앞줄에는 지훈의 비서인 최유라가 승리에 찬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유라는 심지어 민지의 몰락을 즐기는 듯 천천히 박수까지 쳤습니다. 민지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피가 세차게 들끓었습니다. 그녀는 가장 신뢰했던 사람에게 등 뒤에서 칼을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수치심, 분노, 슬픔이 한데 뒤섞였습니다. 그러나 민지는 어려움으로 단련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남자의 고함 한마디에 대중 앞에서 히스테릭하게 울부짖을 약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가슴속의 소란을 진정시켰습니다. 놀라움으로 가득 찼던 그녀의 얼굴은 점차 차분해졌고 너무나 차분해서 오히려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소리치지도 애원하지도 않았습니다. 민지는 홀 입구 근처에 있는 안내 데스크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여전히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지훈의 명령을 받은 보안팀장 이철민은 망설이고 두려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이 팀장은 정중하게 허리를 숙이고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하며 자신은 단지 임무를 수행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지는 이 팀장에게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하고 그에게 화나지 않았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런 다음 민지는 목에 걸려있던 CEO 신분증을 벗었습니다. 그 카드는 그녀의 노력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카드를 잠시 바라보다가 단호한 동작으로 플라스틱 카드를 두 조각으로 부러뜨렸습니다. 플라스틱이 부러지는 소리는 조용한 홀 안에서 꽤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부러진 카드 조각을 안내 데스크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은 그곳에 놓여있던 다른 카드로 향했습니다. 그것은 택배 기사나 일반 방문객들이 사용하는 평범한 색상의 방문객 카드였습니다. 민지는 침착하게 그 방문객 카드를 목에 걸었습니다. 그녀는 약간 헝클어진 머리를 정돈한 다음 여전히 무대 위에 거만하게 서 있는 지훈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물은 없었고 오직 상대방의 손실을 계산하는 비즈니스맨의 차가운 시선만이 있었습니다. 지훈은 무대 위에서 아내가 저항하지 않는 것을 보고 자신의 승리가 확실하다고 느끼며 비웃었습니다. 그는 민지의 침묵이 그녀의 비명보다 훨씬 더 끔찍한 위험 신호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민지는 이제 자신이 세운 회사에서 방문객 신분으로 안내 데스크 근처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슴에는 부러진 CEO 카드 대신 VIC 도어라고 쓰인 카드가 걸려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 지훈은 다시 말을 시작하며 그녀의 존재가 파티 분위기를 해친다며 보안팀에게 즉시 그 여자를 밖으로 내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제 담대하게 일어서서 무대 쪽으로 걸어온 유라는 민지를 조롱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유라는 그 회사에서 새로운 사모님으로서의 자신의 위치가 안전해졌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민지의 호화로운 사무실을 차지하고 그동안 자신을 존중하지 않았던 모든 직원에게 명령을 내릴 상상을 했습니다. 지훈은 무대에서 내려와 유라에게 다가가 조금의 부끄러움도 없이 대중 앞에서 그녀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마치 더 이상 민지의 감정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을 과시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이 팀장이 민지의 팔을 잡고 밖으로 안내하기 전에 민지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녀는 바로 돌아서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문 근처에서 창백한 얼굴로 얼어붙어 있는 회사의 수석 비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그녀의 목소리는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컸습니다. 민지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좋아요. 모든 직원에게 지금부터 이 시간 후에
긴급 이사회가 열릴 것이라고 전해주세요. 그 문장은 감정 없는 평이한 톤으로 마치 상사가 일상적인 업무를 지시하는 것처럼 말해졌습니다. 그 말을 들은 지우는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그의 웃음소리는 유라의 작은 웃음소리와 함께 울려 퍼졌습니다. 지우는 이제 회사의 주인이 자신인데 민지가 어느 이사회를 말하는 것이냐며 조롱했습니다. 지우는 민지가 해고된 후 심한 충격으로 미쳐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지는 지훈의 조롱에 응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남편 쪽을 흘끗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마치 지훈이 중요하지 않은 낯선 사람인 것처럼. 민지는 나지막이 속삭였지만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지훈이 들을 수 있을 만큼은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지훈에게 앞으로 119분 동안 그 푹신한 의자를 즐기라고 말했습니다. 그 수수께끼 같은 말을 남기고 민지는 몸을 돌려 당당한 걸음으로 건물을 나섰습니다. 이 팀장과 다른 몇몇 보안팀 직원들이 그녀의 뒤를 따랐습니다. 쫓아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본능적으로 그들은 마치 여왕이 행차하는 것처럼 민지를 호위했습니다. 보안팀과 오랜 직원들에게는 지훈이 무대 위에서 무슨 말을 했든 민지가 여전히 그들의 진정한 리더였습니다. 민지가 로비의 유리문 뒤로 사라지자 지훈은 즉시 행사의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그는 파티를 계속한다고 발표하고 웨이터에게 모든 사람에게 비싼 술을 따르라고 지시했습니다. 지훈과 유라는 이사용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최상층에 있는 CEO 사무실에 들어갈 생각에 마음이 들떴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벌인 쿠데타의 성공을 축하하며 마음껏 웃었습니다. 유라는 지훈의 용기를 칭찬하며 마침내 숨길 필요 없이 회사의 부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지훈은 거만하게 민지가 그동안 중요한 서류들을 자신에게 맡길 만큼 너무 약하고 어리석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자신들의 소나기에 들어왔다고 느꼈습니다. CEO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지훈은 민지의 크고 편안한 집무용 의자에 바로 앉았습니다. 그는 기쁘게 의자를 빙빙 돌렸습니다. 유라는 캐비닛을 열어 그곳의 수집품들을 살펴보고 민지의 물건들을 모두 버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몇몇 부장들을 사무실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제멋대로 지훈은 민지에게 매우 충성스럽다고 알려진 몇몇 고위 부장들을 해고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자리를 그동안 뇌물을 받고 더러운 일에 협력할 수 있다고 알려진 사람들로 교체했습니다. 위층 사무실 분위기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직원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몇몇은 명확한 퇴직금도 없이 갑자기 해고되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훈과 유라는 권력에 취했습니다. 그들은 회사 법인 카드를 사용하여 도시에서 가장 비싼 레스토랑의 고급 음식을 사무실로 배달시켰습니다. 한편 건물 밖에서 민지는 집으로 돌아가 베개를 붙잡고 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방문객 주차 구역에 주차된 자신의 개인 차량에 올라탔습니다. 그녀는 뒷좌석에 앉아 가방 안에 있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진지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 연락처에 김광수 변호사님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번호를 눌렀습니다. 전화는 빠르게 연결되었습니다. 저편에서 정중하게 인사하는 한 노신사의 묵직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지는 즉시 간단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때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김 변호사에게 지주회사 서류를 준비하고 즉시 데이비드 씨와 모든 외국인 투자자 이사들에게 연락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민지는 지훈이 자신들이 예측했던 대로 어리석은 움직임을 보였으며 이제 진짜 교훈을 줄 시간이라고 알렸습니다. 전화기 저편의 김 변호사는 즉시 실행하겠다고 기민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고 보니 민지는 오래전부터 남편의 불길한 낌새를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지훈이 이끌고 방금 창립식을 연 회사는 단지 자회사이거나
껍데기뿐인 회사였습니다. 핵심 자산, 특허권, 토지, 그리고 주요 자본금은 실제로는 민지 개인 명의의 100% 지분을 가진 지주회사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혼전 계약서와 영리한 상속구조 덕분에 부부 공동 재산과는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비즈니스 법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지우는 단지 표면에 보이는 것만 보았습니다. 그는 자회사의 서류를 장악하면 모든 것을 장악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방금 엔진이 민지의 손에 있는 배를 탈취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시계 바늘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움직였습니다. 차 안에서 민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지주회사의 중앙 서버에 직접 연결된 회사 보안 시스템에 접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그녀는 시스템을 끄는 대신 재정 접근 권한을 하나씩 잠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지주회사 계좌에서 이제 지훈이 통제하는 운영 계좌로의 자금 흐름을 차단했습니다. 그녀의 노트북 화면에는 접근이 거부되었음을 알리는 빨간색 알림이 표시되었습니다. 민지는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녀는 손목시계를 보았습니다. 그녀가 약속한 이사회까지는 아직 1시간 반이 남았습니다. 그녀는 지훈과 유라를 먼저 최대한 높이 날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나중에 그들이 추락할 때 그 고통이 그들의 오만의 뼈를 완전히 부서뜨릴 수 있도록 건물 안에서 지훈은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성공 보너스로 회사 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하려고 했을 때 거래가 실패했습니다. 그는 다시 시도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창립기념 행사에서 많은 사람이 인터넷을 사용해서 네트워크 장애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유라와 다시 건배했습니다. 그들은 밖에서 검은 번호판을 단 고급 세단들이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 차들은 실제 자본의 주인이자 가장 강력한 사람들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오직 한 사람, 민지 여사의 말에만 복종하는 사람들. 진짜 폭풍이 CEO 사무실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고 지훈에게는 그것을 막을 우산이 없었습니다. 민지가 극적으로 쫓겨난 지 1시간이 흘렀습니다. 대한그룹 빌딩의 임원층에서는 지훈과 유라의 사적인 파티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민지의 개인 금고에서 꺼낸 값비싼 술병들이 거대한 마호가니 테이블 위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유라는 테이블 끝에 앉아 다리를 꼬고 소셜미디어에 자랑하기 위해 호화로운 사무실에서 셀카를 찍느라 바빴습니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계정에 쏟아질 수천 개의 좋아요와 칭찬 댓글을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지우는 CEO 의자에 기대 앉아 세상의 왕이 된 듯한 기분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까 되는 대로 임명한 새로운 인사팀장을 불러 자신의 리더십에 불만을 보이는 사람은 누구든 해고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층의 분위기는 억눌린 공포로 가득했습니다. 직원들은 두려움 속에서 일했고 지훈이나 유라가 지나갈 때마다 다음 해고 대상이 될까 두려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거짓된 즐거움은 곧 방해받았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사소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유라는 방금 지훈이 책상 서랍에서 꺼낸 법인 카드를 사용해 유럽으로 가는 1등석 비행기표를 예매하려 했습니다. 거래가 거부되었습니다. 유라는 투덜거렸습니다. 단말기가 고장났거나 시스템 오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훈은 다른 카드를 써보라며 태연하게 그녀를 달랬습니다. 거기에는 3장의 플래티넘 법인 카드가 있었습니다. 유라는 두 번째 카드를 시도했지만 다시 거부되었습니다. 세 번째 카드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거절. 유라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은행에 문제가 있다고 탓했습니다. 지훈은 회사 계좌에 직접 접근할 수 있으니 비행기표는 나중에 비서가 처리할 수 있는 사소한 문제라며 그녀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곧이어 닥쳤습니다. 지훈의 책상 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재무팀에서 온 직통 전화였습니다. 새로운 재무부장은 공황 상태에 빠진 목소리로 오늘 창립 기념 행사의 케이터링 비용을 지불할 수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케이터링 업체는 주문량이 매우 커서 선불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무팀에서 이체를 시도할 때마다 시스템이 승인을 거부했습니다. 지훈은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 부장에게 자신이 새로운 주인이라며 은행에 즉시 접근 권한을 열라고 명령했습니다. 지훈은 은행이 기술적 오류 때문에 접근을 차단한 것이 아니라 디지털 인증 토큰이 원격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지훈이 재무부장을 꾸짖는 것이 끝나기도 전에 다른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훨씬 더 급한 전화였습니다. 전화 화면에는 국제 전화가 표시되었습니다. 지훈은 해외 파트너로부터 온 축하 전화라고 생각하며 거들먹거리는 태도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온 최대 투자자 대표인 데이비드 씨였습니다. 데이비드 씨는 서두 없이 축하 인사가 아닌 위협을 가했습니다. 그는 강한 영국식 억양으로 방금 불법적인 경영진 변경 통지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씨는 지훈에게 만약 원래 CEO인 민지 여사가 1시간 내에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으면 투자 컨소시엄이 1조 원의 투자금 전액을 회수할 것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지훈은 민지 여사가 아파서 자신이 대신하고 있다고 둘러대려 했습니다. 그러나 데이비드 씨는 거칠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뚝 전화 끊기는 소리에 지훈의 귀가 멍멍해졌습니다. 식은땀이 관자놀이를 타고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의 얼굴에 공포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1조 원의 자금 회수 위협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회사는 며칠 안에 파산할 것입니다. 지훈은 즉시 회사의 법무팀을 소집했습니다. 그는 그동안 느리고 다루기 쉬운 늙은이로 여겼던 법무팀장 김광수 변호사를 소리쳐 불렀습니다. 김 변호사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차분한 걸음으로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다른 직원들처럼 두려워하거나 공황에 빠진 기색 없이 평온했습니다. 지훈은 김 변호사에게 왜 투자자들이 화가 났고 왜 재정 접근이 막혔는지 설명을 요구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는 또한 김 변호사에게 투자자들의 자금 회수 조치가 불법이라는 법률 서한을 즉시 작성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그는 지훈이 그동안 몰랐던 사실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서류 하나를 열어 지훈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서류는 회사 설립 정관이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지훈이 방금 장악한 대한 오퍼레이션은 단지 자회사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기능은 일상적인 운영을 수행하고 급여와 사업 부채를 부담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지훈은 이해하지 못한 채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김 변호사는 끈기 있지만 치명적인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이 건물, 공장 부지, 제품 특허권에서부터 주요 자본금에 이르기까지 모든 가치 있는 자산은 대한홀딩스라는 다른 법인이 소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훈은 침묵했습니다. 그의 뇌는 그 정보를 처리하려고 애썼습니다. 김 변호사는 그 후 지분 소유 구조를 보여주는 서류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대한홀딩스가 민지 여사에 의해 100% 소유되었다고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훈에게 더 최악인 것은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협력 계약서에 자회사에서 모회사 소유주인 민지 여사의 서면 동의 없이 경영진 변경이 발생할 경우 모회사는 모든 협력 계약을 해지하고 모든 자산을 회수하며 자회사의 모든 부채를 당시 재직 중인 이사에게 부담시킬 권리가 있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지훈의 얼굴이 종이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방금 부채 청구서로 가득 찬 껍데기를 인수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내용물은 이미 민지에 의해
안전하게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그 설명을 들은 유라는 온몸을 떨었습니다. 그녀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린 아무것도 못 얻는 거야? 돈은 어디 있는데? 지우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입은 굳게 닫혔습니다. 갑자기 방 전체에 불이 깜빡였습니다. 건물의 전기가 잠시 나가자 유라는 겁에 질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몇 초 후 전기는 다시 들어왔지만 뭔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벽에 설치된 대형 프레젠테이션 스크린을 포함하여 방 안의 모든 컴퓨터 모니터, 화면이 일제히 켜졌습니다. 이전에는 대한그룹 로고가 있던 회사 바탕화면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화면들에는 우아한 금색 배경에 대한홀딩스 로고가 표시되었습니다. 화면 중앙에는 지주회사 이사진의 프로필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민지 여사의 얼굴이 위험 있는 미소와 함께 총괄 회장이자 단독 소유주로 크게 실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사진 아래에는 시스템 잠김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우는 컴퓨터 키보드를 눌러보려 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마우스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건물의 모든 디지털 시스템은 원격으로 장악되었습니다. 이 스마트 빌딩은 이제 더 이상 지훈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방 안의 에어컨이 갑자기 꺼져 실내 온도는 덥고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건물 자체가 그들의 존재를 거부하는 듯 했습니다. 지훈은 자신이 파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닫고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민지가 약속했던 대로 정확히 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창립 기념 파티로 떠들썩했던 대한그룹의 마천루는 이제 숨막히는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1층의 분위기는 급격히 변했습니다. 조금 전만 해도 로비가 화환과 여유로운 파티 하객들로 가득했다면 이제 그 공간은 깔끔한 검은 정장의 귀에 이어피스를 낀 건장한 남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국제투자 컨소시엄에서 온 특별 보안팀이었습니다. 작은 외국 국기가 달린 검은 번호판의 고급 세단들이 속속 도착하여 정문 바로 앞에 멈춰 섰습니다. 평범한 차들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거대 자본가들을 태운 롤스로이스와 메르세데스, 마이바흐의 행렬이었습니다. 서명 하나로 한 나라의 경제를 뒤흔들 수 있는 사람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안내데스크 직원들은 입을 떡 벌렸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많은 중요 인물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오늘 아침 창립식 때보다도 더했습니다. 차 한 대에서 분노를 억누르느라 얼굴이 붉어진 싱가포르의 주요 투자자 데이비드 씨가 내렸습니다. 그의 뒤로는 매우 규율이 엄격하고 사소한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일본 대표 다나카 씨가 내렸습니다. 그들은 파티를 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걸음은 빠르고 단호했습니다. 미소도 친절한 인사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민지가 통제하는 건물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접근이 허용된 VIP 전용 엘리베이터로 직행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경비를 서던 이철민 팀장은 허리를 깊이 숙여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는 거대한 폭풍이 정말로 닥쳤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위층에서 지우는 중앙 시스템에 의해 냉방이 꺼져 이제는 덥게 느껴지는 CEO 사무실에서 여전히 힘없이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목을 조르는 듯한 넥타이를 풀려고 애썼습니다. 유라는 불안하게 서성거리며 이 상황이 얼마나 불공평한지에 대해 계속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지우는 더 이상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CEO 사무실 문이 거칠게 활짝 열렸습니다. 2명의 투자자 측 보안 요원이 노크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그들은 지훈에게 즉시 같은 층에 있는 중앙회의실로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지훈은 자신이 회사 소유주이며 명령받을 수 없다고 말하며 거부하려 했지만 보안 요원들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 하나가 지훈의 팔을 강하게 잡아 그를 억지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지훈은 고통에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자신의 사무실에서 범죄자처럼 강제로 끌려나가자 그의 자존심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유라는 항의하려 했지만 보안 요원의 날카로운 눈빛에 움츠러들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녀도 지훈의 뒤를 따라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중앙회의실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광택이 나는 흑단 나무로 만든 긴 타원형 테이블이 있는 넓은 방이었습니다. 그 방은 아까 더웠던 CEO 사무실과 대조적으로 서늘했습니다. 테이블 주위의 가죽 의자들은 방금 도착한 투자자들과 이사들로 이미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훈이 밀쳐져 들어오자 그들의 시선이 날카롭게 그를 꿰뚫었습니다. 지훈이 앉을 빈자리는 하나도 없었고 오직 중앙 테이블에서 멀리 떨어진 방구석에 놓인 팔걸이 없는 작은 의자 하나뿐이었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모욕이었습니다. 지훈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그는 앞에 있는 얼굴들을 바라보며 약간의 동정이라도 찾아보려 했지만 그가 발견한 것은 증오와 혐오뿐이었습니다. 데이비드 씨가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치자 지훈은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습니다. 앉아. 데이비드 씨가 소리쳤습니다. 지훈은 서둘러 그 작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의 무릎은 심하게 떨렸습니다. 분위기는 잠시 고요했지만 그 긴장감은 칼로 베어낼 수 있을 만큼 짙었습니다. 모든 시선은 테이블 끝에 있는 주좌석에 쏠렸습니다. 유일하게 비어있는 의자, 바로 회장석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다시 천천히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강제적인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조용하고 리드미컬한 발소리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만하기로 유명한 데이비드 씨와 다나카 씨를 포함한 모든 투자자들이 존경의 표시로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돌렸고 그의 눈은 휘둥그레졌습니다. 민지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침에 입었던 파티복 차림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짙은 네이비색 비즈니스 정장에 은회색 실크 블라우스를 매치한 차림이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매우 우아하고 품격 있었으며 절대적인 권위의 아우라를 뿜어냈습니다. 오늘 아침 쫓겨났던 여자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꿋꿋이 걸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앞을 향했고 지훈을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쳤습니다. 마치 남편이 그곳에 없는 사람인 것처럼. 민지는 테이블 끝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얇은 서류철을 테이블 위에 놓고 참석한 투자자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앉으라고 권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부드러우면서도 위험이 넘쳤습니다. 모두가 자리에 앉은 후에야 민지는 자신의 회장석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의자를 약간 돌려 구석에 앉아있는 지훈을 향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눈까지는 닿지 않는 미소였습니다. 진정한 이사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민지가 부드럽지만 조용한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시간 전 제 약속대로 우리는 회사의 미래와 이 배를 납치하려 한 무임 승객들의 운명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지훈은 자신에 대한 심판이 막 시작되었고 그 판사가 자신이 방금 배신한 여자라는 것을 깨닫고 힘겹게 침을 삼켰습니다. 민지는 들고 온 얇은 서류철을 열었습니다. 너저분한 종이 더미는 없었고 단 몇 장의 중요한 서류와 작은 USB 드라이브 하나만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USB를 회의 테이블에 있는 슬롯에 꽂았습니다. 그녀 뒤에 거대한 프로젝터 스크린이 켜지며 복잡하지만 이해하기 쉬운 그래프로 제시된 재무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의 제목은 내부 조사, 감사, 자금 횡령, 자산 조작이라고 크게 쓰여 있었습니다. 지훈은 그 제목을 읽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의 심장은 점점 더 빨리 뛰었습니다. 그는 개인적인 용도로 회사 돈을 조금 쓴 적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렇게 상세한 감사가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민지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격앙되거나 감정적인 톤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강의하는 교수처럼 차분하게 사실을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민지가 시작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저는 운영부서 예산에 누수가 있다는 의심을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비효율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 포렌식 감사팀이 조용히 일한 결과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민지가 리모컨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는 의심스러운 거래 내역이 연이어 나타났습니다. 함께 전진이라는 유령 회사로 거액의 자금이 흘러 들어간 내역이 있었습니다. 민지는 그 회사가 유라의 먼 친척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자금은 마케팅 컨설팅 비용으로 청구되었습니다. 실제로는 해당 회사에서 수행한 마케팅 활동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금액은 수십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 모든 자금 인출 승인서에는 한 사람, 지훈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지훈은 자신을 변호하려 했습니다. 그는 떨면서 일어섰습니다. 그건 모함입니다. 비밀 비즈니스 전략이었습니다. 저는 운영 예산을 관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의 외침은 조용한 방 안에서 어색하게 들렸습니다. 다나카 씨가 혐오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며 유창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비즈니스 전략. 당신 비서에게 명품 가방과 시계를 사주는 것, 그걸 비즈니스 전략이라고 부릅니까? 다나카 씨는 사진 한 뭉치를 테이블 위로 던졌습니다. 그 사진들에는 지훈과 유라가 해당 자금이 인출된 날짜와 같은 날 해외 명품 부티크에서 쇼핑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훈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신을 감시하기 위해 사립탐정까지 고용할 줄은 몰랐습니다. 알고 보니 민지는 그동안 뒤에서 투자자들과 협력하여 증거를 수집해왔던 것입니다. 민지는 프레젠테이션을 계속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치명적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횡령뿐만이 아닙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강지훈 씨는 개인 대출을 받기 위해 제 서명을 위조하여 자회사 자산 증명서를 사설은행에 담보로 잡으려 시도했습니다. 화면에는 은행의 검증 시스템에 의해 민지의 서명이 위조로 감지되어 거부된 대출 신청서가 표시되었습니다. 이 행위는 민지가 각 단어에 힘을 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더 이상 비즈니스 윤리 위반이 아니라 문서 위조 및 기업 사기라는 형사 범죄입니다. 형사 범죄라는 단어가 사형 선고처럼 그의 귓가에 울렸습니다. 그는 이것이 더 이상 직위를 잃는 문제가 아니라 감옥에 갈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지금 당신을 남편으로서 해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훈 씨, 민지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피해를 입은 대한홀딩스의 회장으로서 당신을 고소하는 겁니다. 당신은 리더십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도둑입니다. 민지는 마지막 버튼을 눌렀습니다. CCTV 영상이 대형 스크린에서 재생되었습니다. 그것은 이 시간 전 지훈과 유라가 전화로 투자자들을 비웃으며 그들을 속이기 쉬운 늙은 바보들이라고 부르던 장면의 녹화였습니다. 지훈과 유라의 웃음소리가 영상에서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투자자들의 얼굴은 폭발 직전의 분노로 붉어졌습니다. 데이비드 씨가 테이블을 세게 내리쳐 앞에 있던 물잔이 엎질러졌습니다. 무례한 놈, 그가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광대. 지훈 뒤에 앉아있던 유라는 자신들이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깨닫고 히스테릭하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이 지훈의 탓이라며 자신은 단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그 소동을 무표정한 얼굴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지훈의 잘못을 증명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의 명성과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체크메이트. 검은 왕은 포위되었고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지훈은 애원하는 눈빛으로 민지를 바라보았지만 아내의 눈은 이제 북극의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사랑이 없었습니다. 오직 회사에서 기생충을 제거하는 비즈니스맨의 논리적인 계산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지우는 무릎이 더 이상 몸을 지탱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작은 의자에서 미끄러져 두꺼운 카펫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출구를 찾아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회의실 문은 덩치 큰 보안 요원들이 굳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덫에 걸렸습니다. 그가 꿈꾸던 재산은 사라졌고 그가 자랑하던 권력은 무너졌으며 그동안 그가 얕보았던 여자는 방금 잠에서 깨어난 거인이었습니다. 민지는 서류철을 닫으며 프레젠테이션이 끝났음을 알렸습니다. 회의는 끝났습니다. 그녀가 짧게 말했습니다. 이제 법이 말하게 놔두죠. 민지가 서류철을 닫은 후 중앙회의실을 감싼 침묵은 평화로운 침묵이 아니라 숨막히는 침묵이었습니다. 마치 방 안의 산소가 지운이 짊어진 죄의 무게에 의해 모두 빨려 나간 것 같았습니다. 조용히 앉아있던 투자자들은 이제 하나둘씩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바닥과 거칠게 마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긴장감의 리듬을 만들어내며 소름이 돋게 했습니다. 아까부터 분노를 억누르고 있던 싱가포르 투자자 데이비드 씨가 바닥에 힘없이 주저앉아 있는 지훈에게 다가갔습니다. 키가 큰 데이비드 씨의 그림자가 조명을 가려 지훈을 더욱 작고 무력하게 느끼게 했습니다. 조금의 동정심도 없이 데이비드 씨는 지훈의 얼굴을 가리키며 위협이 가득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지훈의 어리석은 경영으로 인해 투자 컨소시엄이 입은 손실은 전액 배상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지훈은 해외 투자 계약 위반으로 국제 감옥에서 썩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지훈은 심하게 떨었습니다. 그의 입술은 무언가 말하고 싶어 자신을 변호하고 싶어 움직였지만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은 극심한 공포에 막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김광수 변호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매우 꼼꼼한 법무팀장으로서 그는 서류 가방에서 추가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감정 없는 평이한 목소리로 김 변호사는 지훈이 운영이사로 임명될 때 서명했던 개인 배상 책임 조항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지훈은 당시 새로운 직책에 너무 기뻐서 읽어보지도 않고 서명했었습니다. 그 조항은 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형사 범죄나 중과실을 저지를 경우 해당 이사의 모든 개인 자산이 손해배상 담보로 압류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그 개인 자산에는 지훈이 살고 있는 집, 그가 자랑하던 스포츠카, 그리고 그가 모아온 퇴직연금까지 포함된다고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지훈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단지 해고된 것이 아니라 뼛속까지 가난해질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훈의 공포는 극에 달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는 바지 주머니를 뒤져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그는 재빨리 휴대폰의 뱅킹 앱을 열었습니다. 아직 구할 수 있거나 비밀 계좌로 이체할 수 있는 돈이 남아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앱이 열렸을 때 그의 눈은 공포에 질려 커졌습니다. 그의 주 계좌 잔액 화면에는 거대한 숫자 0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금 세탁 혐의와 관련하여 금융당국의 요청에 따라 해당 계좌가 동결 상태에 있다는 빨간색 알림이 있었습니다. 지훈은 다른 계좌, 예금 계좌, 적금 계좌, 심지어 디지털 지갑까지 열어보려 했지만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상태는 동결되었고 그의 재정 접근은 민지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한 바로 그 순간에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지훈은 세상이 빙빙 도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침에는 수십억 원을 손에 쥔 왕처럼 느꼈던 그가 이제는 단 한 푼의 돈도 없었습니다. 생수 한 병 살 돈조차 없었습니다. 방구석에서 김 변호사의 설명을 듣고 있던 유라는 이성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두꺼운 화장으로 꾸몄던 그녀의 예쁜 얼굴은 이제 눈물과 식은땀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훈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지훈이 끝나면 그녀가 꿈꾸던 호화로운 삶도 사라질 것이었습니다. 유라의 생존 본능이 발동했습니다.
그녀는 이 침몰하는 배와 함께 가라앉고 싶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움직임으로 유라는 의자에서 일어나 경비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옆문으로 달려가려 했습니다. 그녀는 의자를 밀어 넘어뜨려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녀는 지금 이 건물을 나갈 수만 있다면 다른 도시로 도망치거나 자신이 착용한 보석을 팔아 탈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투자자 측 보안팀의 민첩함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녀가 3미터쯤 발을 내디뎠을 때 건장한 2명의 보안 요원이 즉시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유라는 돌파하려 애쓰며 히스테릭하게 소리치고 요원의 팔을 핥히었지만 그녀의 힘은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요원들은 쉽게 유라의 2 팔을 등 뒤로 제압했습니다. 유라는 요원들을 욕하다가 지훈을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모든 것이 지훈의 아이디어였으며 자신은 강요받은 희생자일 뿐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유라의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분위기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지훈은 텅 빈 눈으로 유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위해 죽을 수도 있다고 칭찬하던 여자가 자신이 무너지자마자 굶주린 늑대처럼 돌변하여 공격했습니다. 지훈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가 아내에게 저지른 배신은 이제 그의 내연녀로부터의 배신으로 현금으로 되갚음을 받았습니다. 업보는 너무나 빠르고 잔인하게 찾아왔습니다. 투자자들은 그 값싼 드라마를 혐오스럽게 쳐다보았습니다. 다나카 씨는 고개를 저으며 일본어로 이 인간들이 얼마나 불명예스러운지에 대해 중얼거렸습니다. 보안팀에 의해 제지당하며 비명을 지르는 유라, 텅 빈 휴대폰 화면을 응시하며 주저앉은 지훈, 그리고 분노한 투자자들의 혼란 속에서 민지는 주좌석에 차분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고통을 즐기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았지만 동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법정에서 범죄자들이 우는 것을 자주 본 판사처럼 평온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서류를 정리하고 USB를 다시 가방에 넣고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차분한 움직임은 주변의 혼란과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민지가 일어서자 그녀의 위험 있는 아우라가 방을 다시 잠시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유라는 비명을 멈췄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지는 그들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데이비드 씨와 다나카 씨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몸을 돌려 정문 출구로 향했습니다. 민지가 떠나려는 것을 보고 지훈의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을 감옥과 가난에서 구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자신이 방금 버린 여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희망은 아내의 자비심에 있었습니다. 지훈은 일어서려고 애썼습니다. 그의 다리는 뼈가 없는 젤리 같았습니다. 그는 민지를 쫓아 뛰기 위해 억지로 몸을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공황 상태와 기운이 빠진 탓에 그의 발이 의자 다리에 걸렸습니다. 지훈은 카펫 바닥에 세게 넘어졌습니다. 그의 몸이 바닥에 부딪히는 쿵 소리가 애처롭게 들렸습니다. 무릎과 팔꿈치에 통증이 퍼졌지만 암울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훨씬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는 더 이상 육체적 고통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일어나려고 기어가며 복도에서 점점 멀어지는 민지의 등을 비틀거리며 쫓았습니다. 그의 숨은 가빴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거만한 이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의 목숨을 쫓는 절망적인 남자일 뿐이었습니다. 임원층의 로비로 이어지는 긴 복도는 지훈에게 시간의 터널처럼 느껴졌습니다. 유리벽에는 헝클어진 자신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넥타이는 삐뚤어졌고 머리는 헝클어졌으며 얼굴은 눈물로 붉어져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거울에서 본 당당한 지훈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복도 끝에서 민지는 확고한 걸음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비록 비틀거리는 지훈의 발소리와 쉰 목소리로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을 테지만 엘리베이터 앞 로비에는 아까 쫓겨났거나 사무실에 남아있던
수십 명의 고위 직원, 부장, 그리고 사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사회에 대한 소문을 듣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지가 차분한 얼굴로 나오는 것을 보자 그들은 길을 비켜주며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서 비틀거리며 달려오는 지훈을 보자 분위기는 웅성거림으로 시끄러워졌습니다. 지훈은 더 이상 자신의 체면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침에 자신이 소리쳤던 부하 직원들에게 보이는 것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 감옥에 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는 가난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지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기를 잠시 멈춰 섰을 때 지훈은 기회를 보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그는 뛰어올라 민지의 발 바로 뒤에 몸을 던졌습니다. 그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두 손은 민지의 오른쪽 다리를 꽉 껴안고 그녀가 엘리베이터에 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 광경은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아침에 무대 위에서 아내를 해고했던 강이사가 이제는 주인에게 용서를 비는 노예처럼 아내의 발밑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민지야, 내 아내. 지훈이 히스테릭하게 외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흐느낌 사이로 갈라졌습니다. 제발 날 도와줘. 이렇게 날 버리지 마. 내가 잘못했어, 여보. 미안해. 내가 다 고칠게. 그들이 날 감옥에 보내게 두지 마. 난 네 남편이잖아. 민지야, 네 남편. 지훈은 민지의 옷자락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그의 눈물이 고급 원단을 적셨습니다. 그는 두서없이 중얼거리며 그들의 과거 추억을 언급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의 힘든 시절을 이야기하며 민지의 마음에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려 했습니다. 그는 민지가 평소처럼 마음이 약해지기를 바랐습니다. 그는 민지가 몸을 숙여 자신을 안아주며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이라고 말해주기를 바랐습니다. 지훈은 마음 깊은 곳에서 민지가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훈의 희망은 민지의 몸이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 것을 느꼈을 때 산산조각 났습니다. 자신을 일으켜 세워줄 손길도 없었습니다. 자신을 달래줄 부드러운 목소리도 없었습니다. 민지는 돌처럼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천천히 민지는 고개를 숙여 자신의 다리를 껴안고 있는 남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시선은 불타는 분노의 시선이 아니라 훨씬 더 고통스러운 텅 빈 시선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르는 낯선 사람에게 보내는 시선이었습니다. 그들 주위에서 직원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몇몇은 그 극적인 장면을 보고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막았습니다. 보안팀장 이철민이 지훈을 끌어내기 위해 앞으로 나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손을 살짝 들어 이 팀장에게 제자리에 있으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민지는 이것을 직접 끝내고 싶었습니다. 남편, 민지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 한 단어는 뼈를 애는 듯한 차가운 어조로 그녀의 입술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민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로비가 극도로 조용했기 때문에 모두가 똑똑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훈은 희망에 찬 눈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지는 젖은 지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 남편은 이 시간 전에 죽었어. 지훈 씨. 그는 저 무대 위에 서서 마이크를 잡고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자기 아내를 마치 길 잃은 개를 쫓아내듯 쫓아냈을 때 죽었어. 지훈은 공황 상태에 빠져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건 오해야. 내가 감정에 휩쓸렸어. 사랑해, 민지야. 민지는 아이러니가 가득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사랑, 당신은 날 사랑하지 않아. 지훈 씨, 당신은 내 돈을 사랑했고 내 지위를 사랑했어.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고개 숙일 때 느끼는 권력감을 사랑했지. 그리고 이제 내가 그 모든 것을 되찾아오니 당신은 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뿐이야. 민지는 그동안 짊어져온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아, 지훈 씨.
이 시간 전 내가 이 건물을 나갈 때 그 방문객 카드를 들고 나갔을 때 나는 당신을 향한 내 죽은 마음도 함께 가지고 나갔어. 지금 내 발밑에 엎드려 있는 남자는 내 남편이 아니야. 당신은 부패한 전 직원일 뿐이고 이 회사에서 우리는 부패를 용납하지 않아. 그 말은 지훈에게 물리적인 타격보다 더 심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힘이 빠졌습니다. 민지의 다리를 잡고 있던 그의 소나기가 느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버티려 했습니다. 민지야,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민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단호하지만 우아한 동작으로 그녀는 발을 움직여 지훈의 손을 발목에서 살짝 털어냈습니다. 기력이 다한 지훈은 마침내 손을 놓고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민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녀는 방금 지훈이 껴안고 울었던 자신의 구두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민지는 그곳에 있던 모든 직원들이 영원히 기억할 행동을 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휴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침착하게 그녀는 몸을 약간 숙여 지훈이 만졌던 구두 부분을 닦았습니다. 마치 역겨운 오물이 묻어있는 것처럼 그녀는 구두가 다시 깨끗하게 빛날 때까지 천천히 닦았습니다. 다 닦은 후 그녀는 더러워진 휴지를 바닥에 쓰러져 있는 지훈의 얼굴 바로 앞에 떨어뜨렸습니다. 나갈 때 이 쓰레기도 같이 가져가. 민지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때마침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민지는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섰고 로비 바닥에서 히스테릭하게 울부짖는 지훈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를 동정 반, 혐오 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수십 쌍의 눈앞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천천히 닫혔습니다. 영광의 정점으로 돌아가는 민지의 세상과 방금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진 지훈의 세상을 갈라놓았습니다. 임원층 중앙회의실의 분위기는 이제 유라에게 숨막히는 유리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턱을 높이 쳐들고 승리에 찬 미소를 지으며 걷던 그 여자는 이제 긴 회의 테이블 근처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두 손은 여전히 건장한 투자자 측 보안 요원에게 강하게 잡혀 모든 움직임이 제한되었습니다. 유라는 방안을 둘러보며 틈을 찾고 희망을 찾고 아니면 적어도 우호적인 얼굴이라도 찾아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발견한 것은 외국인 투자자들과 이사들의 차가운 벽뿐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동정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날카롭게 찔러왔고 숨기지 않은 심판과 혐오로 가득했습니다. 그녀의 야망의 버팀목이었던 지훈은 이제 로비 바닥에서 자존심을 끌어내린 후 방구석에 무력하게 쓰러져 있었습니다. 무너진 지훈의 모습은 오히려 유라에게 새로운 공포의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방어벽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그녀를 보호해줄 이사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도망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재정적 접근권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혼자였고 자신이 함께 짠 그물에 갇혔습니다. 유라의 뇌는 극심한 공포의 아드레날린에 의해 빠르게 회전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끝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죄수복을 입고 철창 뒤에서 썩기를 거부했습니다. 공황 상태에서 그녀의 조종적인 본능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테이블 끝에 앉아있는 고위 이사 중 한 명인 박 이사에게 쏠렸습니다. 박 이사는 그동안 예쁜 여자에게 약한 것으로 알려진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유라는 그 노인이 이전 회의에서 자신을 훔쳐보거나 약간 희롱하는 어조로 자신의 외모를 칭찬했던 것을 똑똑히 기억했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손에 남은 유일한 비장의 카드였습니다. 남은 연기력을 총동원하여 유라는 얼굴 표정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게 하여 비참해 보이면서도 마음을 움직일 수 있기를 바라며 화장을 번지게 했습니다. 그녀는 몸을 낮춰 자신을 작고 연약하게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유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보안 요원에게 박 이사와 잠시 이야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보안 요원은 다나카 씨를 쳐다보며 승인을 구했습니다. 아마도 이 여자가 어디까지 자신을 망신시킬지 보고 싶었던 다나카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라의 팔에 가해지던 압박이 풀렸습니다. 풀려나자마자 유라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반쯤 뛰어가 박 이사의 의자 옆에 몸을 던졌습니다. 그녀는 카펫 바닥에 무릎을 꿇고 노인의 의자 팔걸이에 두 손을 얹고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애원하듯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유라는 애처로운 목소리로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단지 지훈의 조종에 의한 희생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금 횡령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무엇이든 걸고 맹세했습니다. 그녀는 지훈이 해고 위협 아래에서 그 서류들에 서명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라는 계속해서 박 이사에게 민지 여사에게 말해주거나 적어도 고향으로 돌아가 이 도시에서 영원히 사라질 수 있도록 현금을 빌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박 이사가 이 끔찍한 상황에서 자신을 구해준다면 그 대가로 어떤 충성과 봉사든 약속하겠다는 역겨운 어조로 속삭였습니다. 그러나 유라의 희망은 박 이사가 반응했을 때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녀가 기대했던 동정심이나 관심이 아니라 실제적인 공포와 혐오였습니다. 박 이사는 마치 전염병을 옮기는 동물에게 닿은 것처럼 거칠게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는 갑자기 일어서서 의자가 큰 소리를 내며 뒤로 밀렸습니다. 박 이사의 얼굴은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국제적인 비즈니스 동료들 앞에서 유라 같은 여자와 연관된 것에 대한 분노와 수치심으로 붉어졌습니다. 방 안에 울려 퍼지는 큰 목소리로 박 이사는 유라를 꾸짖었습니다. 그는 유라에게 다시는 자신을 건드리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박 이사는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이미 포렌식 감사 증거를 보았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유라의 디지털 흔적은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불법 송금 승인에서부터 훔친 돈으로 소셜미디어의 사치를 과시하는 것까지 아무도 그녀의 악어의 눈물을 믿지 않았습니다. 박 이사는 또한 유라 같은 작은 사기꾼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평판과 가정을 희생할 만큼 어리석지 않다는 냉소적인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민지 여사를 잘 알고 있으며 유라를 돕는 것은 사회적 자살 행위나 다름없다고 언급했습니다. 거친 거절은 유라에게 물리적인 뺨보다 더 심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다른 몇몇 투자자들의 비웃음 소리를 들었을 때 극심한 수치심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동안 사회적 사다리를 오르기 위한 주묵이었던 그녀의 매력, 아름다움, 그리고 조종 능력은 이제 무뎌지고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이 권력자들의 눈에 그녀는 단지 제거해야 할 해충일 뿐이었습니다. 유라가 수치심을 처리할 틈도 없이 회의실의 이중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방의 분위기가 매우 진지하고 긴장되었습니다. 제복을 입은 두 명의 경찰관이 당당한 걸음으로 들어왔습니다. 공식 경찰 보고서가 담긴 서류철을 든 김광수 변호사가 동행했습니다. 카펫 바닥을 밟는 경찰의 부츠 소리가 무겁고 위협적으로 들렸습니다. 김 변호사가 앞으로 나서서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유라와 로비에서 벌어진 창피한 장면, 이후 보안팀에 의해 다시 방으로 끌려 들어온 지훈을 가리켰습니다. 침착하지만 권위 있는 목소리로 김 변호사는 이 두 사람이 회사 자금 횡령, 은행 서류 위조, 그리고 계획된 기업 사기 사건의 주용의자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물리적 증거들을 경찰에게 넘겼습니다. 경찰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즉시 유라에게로 향했습니다. 한 경찰관이 방의 조명 아래 반짝이는 쇠수갑을 꺼냈습니다. 그것을 본 유라의 이성이 끊어졌습니다. 그녀는 히스테릭하게 비명을 지르며 경찰을 피해 기어서 도망쳤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불공평하다고 자신은 무죄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유라의 손을 등 뒤로 잡아당겼습니다. 차가운 쇠가 그녀의 손목을 잠그는 딸깍 소리가 끔찍하게 들리며 그녀의 자유의 끝을 알렸습니다. 방의 다른 쪽에서 정신적으로 무너진 지우는 손의 수갑이 채워질 때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과 콧물이 그의 엉망인 얼굴을 적셨습니다. 지훈이 가만히 있는 것을 보자 유라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녀는 2배로 배신당했다고 느꼈습니다. 그녀에게 세상을 주겠다고 약속했던 지훈은 이제 그녀에게 감옥행 티켓만 주었습니다. 유라는 경찰의 소나기에서 몸부림치며 지훈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비록 손에 수갑이 채워져 있었지만 그녀는 하이힐로 지훈의 다리를 걷어차는 데 성공했습니다. 유라는 들을 수 없는 거친 말로 지훈을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불행의 원인을 지훈에게 돌렸습니다. 그녀는 지훈이 자신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끌어들인 무능한 바보 남자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경찰과 투자자들 앞에서 지훈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가만히 있던 지훈도 마침내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그는 얼굴을 들고 유라의 외침에 맞받아쳤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두 용의자 사이에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지훈은 유라가 자신의 사치스러운 생활 방식을 위해 회사 돈을 썼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지훈은 유라가 명품을 요구해서 재무 보고서를 조작할 수밖에 없었다고 모든 것을 들추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치부를 드러내고 서로를 공격하며 서로를 비난했습니다. 그 장면은 참으로 애처롭고 역겨웠습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왕과 왕비처럼 무대 위에서 다정하게 서 있던 커플이 이제는 한 우리에 갇힌 야생 동물처럼 서로를 물어뜯었습니다. 경찰과 보안 요원들이 마침내 그들을 강제로 떼어놓아야 했습니다. 유라는 회의실에서 끌려나가면서 계속 몸부림치고 히스테릭하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는 임원층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회의실 밖에 모여있던 직원들은 다양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놀란 표정을 짓는 사람도 있었고 고개를 젓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거만하고 다른 직원들을 자주 무시했던 유라가 이제는 화장이 번지고 손에 수갑이 채워진 채 경찰에 끌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훈은 전부와 직원들의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깊이 숙인 채 그녀의 뒤를 걸었습니다. 이것은 가장 잔인한 수치의 행진이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는 모든 시선은 고통스러운 사회적 형벌이었습니다. 유라와 지훈은 화물 엘리베이터에 태워졌습니다. 쓰레기와 더러운 물건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엘리베이터였습니다. VIP 엘리베이터는 그들에게 접근이 차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천천히 닫혔습니다. 그들이 잠시 맛보았던 호화로운 세상과 그들을 분리시켰습니다. 아래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는 호송차로 그들을 데려갔습니다. 철창 뒤에 암울한 새로운 현실로 그들을 안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대한그룹을 뒤흔든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지 1개월이 흘렀습니다. 시간은 독특한 방식으로 흘러갔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느리게 느껴졌지만 이 회사에게 1개월은 빠르고 상쾌한 재탄생과도 같았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우뚝 솟은 마천루는 이제 다른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예전에는 사무실 복도가 긴장감, 두려움의 속삭임, 그리고 독선적인 리더십으로 인한 억압된 얼굴들로 가득했다면 이제 그곳의 공기는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유리벽을 뚫고 들어오는 햇살은 마치 더 밝게 빛나는 듯 이제는 건강한 협업 정신으로 가득 찬 작업 공간을 비추었습니다. 더 이상 사소한 문제로 직원이 함부로 해고될까 두려워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개인적인 친분으로 승진하는 아첨꾼도 없었습니다. 중앙 로비에서는 상징적이지만 매우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전에 안내데스크 벽에 거만하게 걸려있던 지훈의 대형 사진은 내려져 폐기되었습니다. 이제 그 벽은 아름다운 추상화로 장식되었고 그 아래에는 청렴함이 곧 기반이다라는 회사의 새로운 모토가
우아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민지는 대주주로서 완전한 통제권을 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진을 과시적으로 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회사 가치를 강조하는 것을 더 선호했습니다. 과거 경영진의 부패를 폭로하는 데 큰 공을 세운 충직한 인물인 김광수 변호사는 이제 임시운영 이사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의 냉철하고 꼼꼼한 관리 아래 회사 경영 시스템은 완전히 개선되었습니다. 과거 지훈과 유라가 이용했던 재정적 허점들은 투명한 다층 감사 시스템으로 철저히 막혔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도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심지어 회사 주가는 스캔들 이전보다 더 높이 치솟았습니다. 한편 다른 세상 본사의 분주함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민지는 파리의 한 길가에 위치한 작은 야외 카페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가을이 그 도시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길가에 늘어선 나무들은 황금색과 갈색의 잎사귀들을 떨어뜨리며 시원한 바람에 춤추듯 흩날렸습니다. 민지는 딱딱한 정장 재킷을 입지도 않았고 서류로 가득 찬 서류 가방을 들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편안하지만 여전히 우아한 모습으로 추운 날씨로부터 그녀를 따뜻하게 해주는 두꺼운 울 소재의 긴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스카프가 바람에 부드럽게 흩날리며 이제는 훨씬 더 상쾌하고 젊어 보이는 그녀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피로나 압박감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오직 깊은 평온함만이 있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거센 폭풍을 성공적으로 헤쳐나간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종류의 평온함이었습니다. 그녀 앞에 작은 원형 테이블 위에는 한국의 디지털 비즈니스 뉴스를 보여주는 태블릿 PC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 주요 기사가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기사 제목은 크고 눈에 띄게 쓰여 있었습니다. 전대한그룹 이사와 비서 징역 10년 및 수십억 원 벌금형 선고. 민지는 따뜻한 얼그레이 차를 천천히 한 모금 마신 후 증오나 과도한 동정심 없는 무표정한 얼굴로 기사 내용을 다시 읽었습니다. 기사는 두 피고인에게 빠르지만 잔인하게 진행된 재판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지훈과 유라는 단지 신체의 자유를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판사는 계획적인 악의와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점이 입증되어 최고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정에서의 그들의 사진이 태블릿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밝은 주황색 죄수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초췌하고 늙었으며 절망적이었습니다. 한 달 전 그들의 화려한 모습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기사는 또한 그들의 운명에 대한 더 비참한 세부 사항을 언급했습니다. 호화로운 집, 스포츠카에서부터 부모님의 유산인 토지에 이르기까지 지훈의 모든 개인 자산은 국가에 의해 압류되어 회사 손실을 메우기 위해 강제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그러나 경매 수익금은 여전히 부족하여 지훈은 벌금을 대체할 추가 형기를 살아야 했습니다. 그는 완전히 파산했고 무일푼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감옥에서 나올 때 그에게 남는 것은 늙은 나이와 전과 기록뿐이었습니다. 유라의 운명도 그에 못지않게 비참했습니다. 징역형 외에도 그녀가 그동안 부패로 얻은 돈으로 갚아온 엄청난 액수의 온라인 대출 빚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제 수입원 없이 그 빚의 이자는 계속 불어났습니다. 고향의 가족들은 매일 빚쟁이들에게 시달려 그들은 창피해하며 유라를 외면했습니다. 왕비처럼 살기를 꿈꿨던 여자는 이제 암울한 미래를 가진 죄수라는 혹독한 현실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업보는 밤만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임무를 완벽하게 완수하러 왔습니다. 민지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긴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것은 안도의 한숨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오랫동안 집안의 공기 흐름을 막고 있던 썩은 쓰레기를 방금 버린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 악취는 이제 사라지고 깨끗하고 신선한 공기로 바뀌었습니다.
민지는 테이블 위에 놓인 가죽 지갑을 집었습니다. 그녀는 계산서를 지불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꺼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지갑을 열었을 때 그녀의 눈은 회원카드와 명함들 사이에 가장 뒤쪽에 끼워져 있는 평범한 흰색 플라스틱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그날 사건 때 그녀가 목에 걸었던 방문객 카드였습니다. 택배기사나 신원 미상의 손님이 사용하는 값싼 카드. 민지는 그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그 플라스틱 카드를 손에 들고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이 단순한 물건은 수많은 감정적인 기억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훈이 대중 앞에서 자신을 쫓아냈을 때 가슴을 찌르는 고통을 기억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건물을 나설 때 목 피부에 닿던 그 카드의 차가움을 기억했습니다. 그녀는 상황을 역전시킨 이사회를 시작하기 위해 이 카드를 테이블 위에 놓았던 순간을 기억했습니다. 이 카드는 그녀의 가장 낮은 지점이자 동시에 그녀의 부활의 전환점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나 민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 고통의 상징을 간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강해지기 위해 과거의 상처를 계속 기억해야 하는 희생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치유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이겼습니다. 이 카드를 간직하는 것은 단지 그녀를 과거에 묶어두는 박이 될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넓은 미래로 항해하고 싶었습니다. 민지는 그 카드에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작별의 미소였습니다. 최악의 날에 나와 함께 해줘서 고마워. 그녀가 거의 들리지 않게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민지는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코트를 여미고 보도 가장자리에 있는 예술적인 철제 쓰레기통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녀 주위로 파리의 분주함은 계속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웃고 연인들은 손을 잡고 아이들은 뛰어다녔습니다. 삶은 가볍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는 움직임으로 계속되었습니다. 민지는 쓰레기통 위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녀는 방문객 카드에서 손을 놓았습니다. 하얀 플라스틱 카드는 공중에서 잠시 회전하며 떨어지다가 마침내 통 안의 다른 쓰레기 더미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떨어지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 효과는 민지의 마음에 매우 크게 느껴졌습니다. 주제 넘은 손님은 쫓아내야 마땅하지. 그녀는 자신이 굳게 지켜온 원칙을 되새기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나쁜 기억은 제자리에 버려야 하고 그녀는 다시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쓰레기통 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몸을 돌려 아름다운 돌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매우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그동안 어깨에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이 그 카드와 함께 버려진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멀리 웅장하게 서 있는 에펠탑을 향해 걸었습니다. 남은 휴가를 즐길 준비가 되었고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으며 배신의 그림자 없는 밝은 미래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대기업의 CEO일 뿐만 아니라 온전하게 다시 태어난 자유로운 여성이었습니다. 상상의 화면은 천천히 어두워지며 자신감 넘치게 멀어져가는 민지의 뒷모습, 실루엣만 남기고 이 이야기를 완벽한 만족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시간은 무자비하게 흘러 손바닥 뒤집듯 인간의 운명을 바꿉니다. 지훈과 유라의 오만을 무너뜨린 대형 스캔들로부터 5년이 흘렀습니다. 마천루의 분주함에서 멀리 떨어진 도시 외곽, 높은 철조망 울타리가 있는 칙칙한 콘크리트 건물이 거주자들을 바깥 세상과 분리하며 우뚝 서 있었습니다. 이곳은 화이트 칼라 범죄자들과 중범죄자들이 남은 생을 반성하며 보내는 1급 교도소였습니다. 눅눅하고 퀴퀴한 냄새가 나는 교도소 식당의 한쪽 구석.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얼굴에 깊은 주름이 가득한 한 마른 남자가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밥은 딱딱했고 반찬은 맛이 없었습니다. 예전에 그의 일상 메뉴였던 수입 스테이크나 값비싼 와인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 남자는 지훈이었습니다. 그의 나이는 아직 50세가 되지 않았지만 삶의 무게와 후회는 그를 연약한 노인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식당은 다른 수감자들이 거친 농담을 하며 시끄러웠지만 지우는 항상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는 수감된 첫 해부터 삶의 의욕을 잃었습니다. 갑자기 식당 구석에 걸려있던 낡은 브라운관, 텔레비전 소리가 모두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정오뉴스에서 아시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비즈니스 인물 시상식에 대한 특별 보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약간의 잡음이 섞인 텔레비전 화면에는 지훈이 아주 잘 아는 한 여성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그곳, 크리스털 조명이 비추는 화려한 무대 위에 민지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5년 전보다 훨씬 더 빛나 보였습니다. 그녀의 위험 있는 아우라는 매우 강렬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차분하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녀는 세계적인 비즈니스 거물들의 열렬한 박수를 받으며 한 장관으로부터 황금 트로피를 받고 있었습니다. 지훈 옆에 앉아있던 문신을 한 수감자가 숟가락으로 TV 화면을 가리키며 그의 팔을 툭 쳤습니다. 그는 감탄하는 어조로 화면 속 여성의 아름다움과 부유함을 칭찬하며 물었습니다. 그는 저 여자의 남편은 누구든 세상에서 가장 운 좋은 남자일 것이라고 농담했습니다. 똑똑하고 부유하며 존경받는 아내를 가졌으니 말입니다. 그 단순한 문장이 망치보다 더 세게 지훈의 가슴을 내리쳤습니다. 그의 목이 메었고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바로 그 남편이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그는 예전에 저 위대한 여자 옆에서 잠들었었다고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그의 굳은 혀끝에서 맴돌았습니다. 극심한 수치심이 그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가 인정한다면 그는 교도소 전체의 웃음거리가 될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남은 밥을 먹고 있는 이 초라한 수감자가 어떻게 아시아 비즈니스의 여왕의 남편일 수 있겠는가? 지우는 그저 깊이 고개를 숙여 더러운 플라스틱 접시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후회의 눈물이 떨어져 음식과 섞였습니다. 그는 다이아몬드를 버리고 날카로운 자갈을 쥐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제 그 자갈이 그의 뼛속까지 상처를 냈습니다. 한편 그 암울한 교도소 감방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대한 홀딩스 본사 사무실은 활기차고 긍정적인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건물은 현대성과 투명성의 상징으로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거쳤습니다. 중앙 로비에서는 가슴에 금색 배지를 단 깔끔한 제복을 입은 한 남자가 새로운 보안팀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철민이었습니다. 예전에 지훈에게 강제로 민지를 끌어내라고 명령받았던 전직 보안팀장. 위기의 순간에 보여준 그의 충성심과 정직함은 달콤한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제 그는 수백 명의 인력을 지휘하는 총괄 보안 부서장으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이철민은 직원들이 밝은 얼굴로 들어오는 것을 볼 때마다 자랑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이 회사가 올바른 사람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도 음모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평온하게 은퇴한 김광수 변호사는 가끔 명예 고문으로 방문하여 전쟁 영웅처럼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최상층, 예전에 지훈이 거만하게 앉아있던 사무실에서 민지는 도시의 전경을 보여주는 대형 유리창을 마주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방금 시상식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황금 트로피를 마치 평범한 장식품인 양 테이블 위에 아무렇게나 놓았습니다. 그녀에게 가장 큰 상은 트로피나 박수갈채가 아니라 지금 그녀가 느끼는 마음의 평화였습니다. 그녀는 정직과 노력이 항상 교활함을 이긴다는 것을 성공적으로 증명했습니다. 민지는 손목시계를 보았습니다. 곧 그녀가 후원하는 고아원 아이들과의 저녁 식사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회사 수익의 대부분은 이제 가난한 아이들의 교육을 지원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사회로부터 더욱 사랑받게 만든 헌신이었습니다. 새로운 비서가 문을 노크하고 정중하게 들어왔습니다. 마중 나올 차가 준비되었다고 알렸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핸드백을 들었습니다. 그녀가 사무실을 나설 때 그녀는 벽에 걸린 추상화 옆을 지나갔습니다. 그 그림은 잿더미에서 일어나는 불사조를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잠시 멈춰서서 그 그림을 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지훈이나 유라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 대한 기억은 새로운 바쁨과 행복에 의해 오래전에 희미해졌습니다. 민지에게 최고의 복수는 적들이 영원히 고통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적들의 존재가 더 이상 자신의 삶에서 중요하지 않을 정도로 행복하고 성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서며 어두운 과거를 아래층에 남겨두고 자신의 삶에 빛나는 정점을 향해 계속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천천히 닫히며 그녀의 승리의 미소를 감추었습니다. 바깥 세상은 온갖 아름다움으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교도소의 어두운 구석에서 지훈과 유라는 자신들의 실수에 의해 묻혀 시대에 의해 서서히 잊혀가는 두 이름일 뿐이었습니다. 정의는 가장 완벽한 방식으로 실현되었습니다.